기원 후 143년 한여름, 로마 근교의 한 대규모 농장,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포도밭에 끌려나가야 하는 22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르시아, 트라키아에서 끌려온 노예였죠. 네 번째 임신이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품에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주인의 재산이 돼서 빼앗겼으니까요. 로마는 노예를 사지 않았습니다. 가축처럼 번식시켰죠. 우리가 위대한 문명이라 칭송하는 그 제국의 찬란한 이면에 인간을 사육하는 소름 끼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만 200만 명이 넘었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의 포로가 쇠사슬에 묶여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한 번에 10,000명이 노예가 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전쟁이 곧 노예 수급의 핵심 파이프라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원 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후 제국의 국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규모 전쟁이 뜸해졌고 새로운 포로 유입이 뚝 끊겼습니다. 노예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가격은 치솟았고 지방의 중소농장주들은 노예를 구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시 숙련된 농업 노예 한 명의 가격이 로마 병사 연봉의 4~5배까지 뛰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경제는 노예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농장도, 광산도, 귀족들의 대저택도 전부 노예 노동력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공급은 끊겼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로마의 지배층은 끔찍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밖에서 사올 수 없다면 안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였죠. 노예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발상, 그러니까 인간을 가축처럼 번식시키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원재료 삼아 새로운 노예를 찍어내는 그야말로 인간 사육 공장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 번식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그걸 이미 갖고 있었죠. 라틴어로 파르투스 세키투르 벤트렘, 번역하면 새끼는 어미를 따른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가 노예면 아이도 자동으로 노예가 된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유민이어도 로마 시민이어도 심지어 아이를 낳게 한 장본인이 주인 자신이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주인의 재산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잔인한 법이냐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노예 여성 한 명이 곧 끊임없이 자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돈을 들여 시장에서 새 노예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재산이 저절로 불어나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복리 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던 셈이죠. 실제로 로마의 법률가들은 임신한 노예 여성을 거래할 때 뱃속의 태아까지 별도 자산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생명이 이미 장부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자연스러운 출산을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신을 유도하고 누구와 누구를 짝지을지 직접 결정하며 출산 일정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목장에서 소의 교배를 계획하듯이 말이죠. 이 법 한 줄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상품으로 분류되고 숨을 쉬는 순간부터 주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는 삶. 인간의 존엄은 철저히 지워졌고 사람은 스스로 증식하는 자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식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느냐? 놀랍게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60년 로마의 정치가이자 대농장주였던 카토가 쓴 농업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농장 경영 지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올리브 수확법이나 포도주 담그는 법 사이에 건강한 여자 노예를 골라서 번식시키라는 조언이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거든요. 카토의 방식은 철저했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젊은 여성 노예를 선별한 다음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남성 노예와 짝을 지었죠. 우수한 품종의 소를 만들기 위해 교배를 시키는 것과 완전히 같은 논리였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에게는 음식을 조금 더 주고 노동 강도를 약간 낮춰주기도 했는데요. 이걸 잡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상품의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공장에서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카토는 이런 방식으로 농장의 노예의 수를 유지하면서 외부 구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적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병들거나 늙은 노예는 쓸모없는 농기구처럼 즉시 팔아치우라고도 권했거든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선이 이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겁니다. 여성의 몸은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적 도구로 전락했고 출산은 수학과 같은 의미였죠. 가장 끔찍한 건 이 책이 수백 년 동안 로마 전역의 농장주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혔다는 사실입니다. 한 권의 책이 수백만 여성의 운명을 기계 부품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카토의 매뉴얼이 번식의 방법론이었다면 로마의 법률가 율리우스 파울루스는 여기에 정확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의 법률 논문에는 노예의 종류별 시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갓 태어난 신생아 노예는 50데나리우스, 건강한 성인 노예는 500데나리우스, 그리고 요리나 건축 같은 기술을 가진 숙련 노예는 1000데나리우스 이상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당시 로마 경사의 연봉이 약 300데나리우스였으니까 숙련 노예 한 명이 군인 3년치 월급과 맞먹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가격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한 노예 여성이었어요. 이들은 두 사람의 가치라는 특별 범주로 분류됐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한 명을 사면 곧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여성 노예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자산 가치를 매긴 거예요.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아이가 이미 누군가의 장부에 숫자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파울루스의 문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나이, 건강 상태, 출산 이력에 따라 가격이 세밀하게 조정됐고 다산 이력이 있는 여성은 추가 할증까지 붙었죠.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는 여성의 치아 상태, 골반 너비, 과거 출산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가축 시장에서 암소를 고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절차였던 겁니다. 결국 로마는 인간을 철저히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법률 문서로 완성했고 사람의 목숨의 영수증을 발행한 셈이었죠. 이제 다시 마르시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처음 번식 대상으로 지목된 건 겨우 16살 때였습니다. 주인 루키우스는 그녀를 트라키아 출신 검투사 노예 다비우스와 강제로 짝지었죠. 마르시아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해진 날짜에 감독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어야 했거든요. 소의 교배를 감시하듯이 말이죠. 거부하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능하면 그날 저녁 빵 한 조각이 더 주어졌습니다. 당근과 채찍, 가축을 다루는 방식 그대로였던 거예요. 첫 번째 임신이 확인되자 주인은 잠시 그녀의 노동을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다시 포도밭으로 보내줬고 배가 불러오는 7개월에도 무거운 포도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날라야 했습니다. 배약뼈 아래 쓰러져도 감독관은 일으켜 세웠고 구토를 해도 쉴 수 없었죠. 출산의 순간은 더 참혹했습니다. 의사도 산파도 없었어요. 비위생적인 노예 막사 바닥에서 동료 노예들의 도움만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죠. 마르시아는 이틀간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의식이 흐려졌지만 아무도 의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어난 건 남자아이였지만 탯줄이 목에 감겨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사산이었죠.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주인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투자 손실이었습니다. 애도할 시간은 나흘이 전부였고 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밭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주인은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그녀를 또 다른 남성 노예와 강제로 짝지었습니다. 마르시아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였을 뿐이죠. 마르시아만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로마 전역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기원전 37년 로마의 학자이자 대지주였던 바로라는 인물이 자신의 농업론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번식용 여성 노예 10명을 운용해서 10년 만에 200명의 새 노예를 확보했다고요. 자랑스럽게 말이죠. 숫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성 10명이 10년 동안 200명을 낳았다는 건 한 명당 평균 20명을 출산했다는 뜻입니다. 10년 동안 20번의 임신이라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출산 직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임신을 강요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죠. 실제로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2008년 폼페이 근처에서 발굴된 노예 묘지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성 유골 156구를 분석했더니 무려 67구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43%입니다. 거의 절반의 가정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유골들의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뼈에서 반복 출산으로 인한 골반 변형과 심각한 영양계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의사도 없고 산파도 없고 위생관념조차 없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출산을 강요당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주인들에게 이건 치명적인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여성을 투입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바로가 자랑한 200명의 새 노예 뒤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십 명의 여성들이 출산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겁니다. 출산의 고통을 견뎌낸 어머니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아이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생후 몇 주만 지나면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빼앗겨 콜루스트라라 불리는 곳으로 보내졌거든요. 콜루스트라, 이름만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노예 영유아 사육소였습니다. 왜 빨리 분리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이 붙으면 노동 효율이 떨어지고 아이가 어머니를 기억하면 나중에 반항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감정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1956년 남부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이 시설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내부 구조를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짐승처럼 빽빽하게 갇혀 지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들을 분석한 결과는 더 참담했죠. 아이들의 뼈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구루병, 빈혈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식량만 배급했으니까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물에 탄 곡물죽 정도만 주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6, 7살부터 가벼운 노동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심부름, 가축 돌보기 같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거운 노동으로 옮겨갔죠. 가장 잔인한 건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고, 어머니들 역시 팔려간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단절, 그것이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주인들이 가족 간의 유대를 이토록 철저하게 끊어놓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연대가 생기고, 연대가 생기면 반란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로마를 뒤흔든 이후 지배층은 노예들 사이의 유대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떼어낸 후 다른 농장으로 팔아버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같은 농장에 남겨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아동 매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철학자 세네카조차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너무 어려서 걷지도 못한 아이들이 팔리기 위해 줄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를 비난했죠. 하지만 비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은 이 모든 걸 허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주인의 자유였으니까요. 마르시아의 두 번째 아이도 이 시스템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는데 주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생후 이틀 만에 빼앗아 갔습니다. 마르시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이 아이만은 곁에 두게 해달라고요. 돌아온 건 주인의 발길질이었습니다. 너는 어미가 아니라 번식기일 뿐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성이라는 모성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마저 짓밟혔습니다. 그날 밤 마르시아는 소리 없이 울었지만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포도밭에 서 있어야 했죠. 마르시아의 이야기,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16살부터 시작된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 하루도 쉬지 못한 중노동,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의료 지원,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30살이 된 마르시아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직 30인데 등은 굽었고 이빨은 절반이 빠졌으며 걸을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죠. 같은 나이에 로마 귀족 여성이 연회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 마르시아는 이미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내린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자 번식용 명단에서 즉시 제외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뱉은 말이 쓸모없다였습니다. 마르시아는 농장에서 가장 힘든 채석장 노동으로 보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는 작업이었는데 이미 망가진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도였죠. 2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쓰러지고 매일 다시 일어서며 버텼지만 결국 걷지 못하게 됐어요. 척추와 관절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는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노예에게 의료비를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마르시아는 어두운 막사 구석에 방치된 채 사흘간 고통 속에 누워있다가 32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이름표도 없이 공동묘지에 던져졌고 그녀가 낳은 4명의 아이들 중 누구도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시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산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학자 월터 샤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전성기 동안 매년 약 10만 명의 노예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매년 10만 명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기 위해 수만 명의 여성이 목숨을 걸어야 했죠. 2015년 로마 근처에서 대규모 노예 묘지가 발굴됐습니다. 400구의 유골이 나왔는데 그중 189구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 사망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발굴 현장을 본 고고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골들이 마치 창고에 물건을 정리하듯 효율적으로 줄지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묘비에는 이름 대신 노예1, 노예2 같은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상품 번호를 받고 죽어서도 번호로 묻힌 거죠. 유골 분석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이미 5번에서 6번의 출산을 겪은 흔적이 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골반은 반복 출산으로 변형돼 있었고 척추는 중노동으로 휘어져 있었으며 치아는 영양 결핍으로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뼈만 봐도 이 여성들이 얼마나 혹사당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이들의 몸은 철저히 사용되고 완전히 소진된 후에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로마 역사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콜로세움의 웅장함, 원로원의 정치 드라마, 황제들의 영광만 기록됐을 뿐이죠. 그 화려한 문명 밑에서 신음하다 죽어간 수백만 명의 고통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로마의 콜로세움과 도로, 그 모든 것은 노예 여성들의 파괴된 몸과 팔려간 아이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겁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완성한 이 번식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으로, 중세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 남부의 면화 농장까지 그대로 이어졌죠.